이것이 공교롭게도 중국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며 한국을 극찬하는 상황이 나온다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킹덤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류 열풍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은 주인공이 갓을 쓰고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자 너무 멋있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쓴 모자들이 왜 이렇게 멋있냐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모자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아마존에서 갓을 팔기도 하는 등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한 교포는 관련 커뮤니티에서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인들 중에 갓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넷플릭스 킹덤에 빠져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갓은 멋있게 생겼으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미국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된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킹덤2에서 다시 그 갓을 봤다, 쿨하다. 시즌2에서 갓을 다시 봐서 너무나 좋았다. 킹덤에서 봤던 것들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갓이다 등등 모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한 교포는 자신은 미국인 바이어를 때때로 한국에 초대해 접대한다면서 실제 미국인들은 한국의 유수한 역사가 담긴 그 무엇이라면 열광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으로 미국 땅에서는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야구선수 카드를 모으고 과거의 유산이라고는 인디언 보호구역 정도라고 하면서 한국의 5000년 역사는 그들에게 어떠한 경외감을 주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왕조 등 너무 흥미진진하다는 것이죠. 많은 미국인 바이어들이 왔을 때 한국이 IT 강국이라 놀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원 혹은 경복궁 같은 역사적 장소를 상당히 인상 깊어하며 판타스틱을 가장 많이 외치는 곳이 한국의 역사를 느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킹덤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왕실 문화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하면서도 자신들이 없는 대단함이라고 느낀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이렇게 극찬하는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중국의 다양한 모습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한국과 중국의 문화 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자 이를 적극 베끼거나 질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킹덤의 갓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자 중국은 자신들의 드라마에 한복을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포를 입었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나와서 보는 이들을 당황케 합니다. 중국인들조차 저것은 한국의 갓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어떤 태세가 빠른 중국인들은 저 갓은 명나라로부터 전해지는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며 이제는 한복과 갓이 중국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예전에 중국 사극에서 한복은 하인들만 입던 옷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주인공들이 한복을 입고 나올 정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한국과 같이 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데 왜 그러나 궁금한데요. 중국 고유의 문화재도 충분히 멋지게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것을 왜 베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중국은 다양한 문화재를 비롯해서 중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들을 없애는 것을 택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로 문화를 대숙청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문화 대혁명은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관습 등을 모두 타파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자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두 나와 홍위병이 되었으며 이들은 다양한 문화재를 비롯해 옛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인간 문화재나 종교 관련 의식 등 중국의 수천 년간 녹아있던 문화를 전국적으로 없애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오쩌둥이 지휘한 이 문화 대혁명은 중국의 건물과 거리의 이름을 바꾸고 문화 유적지를 파괴하며 진행됐습니다. 군중들은 마오에 열광했으며 마오를 전국에 도배하면서 그를 반하는 행동은 절대 금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고유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살아남은 중국의 유산은 그리 많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은 문화의 힘이야말로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다 보니 원래 중국의 문화를 찾으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파괴한 것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다소 억지스럽게 연출을 해야 하는 순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중국 후베이 성의 57m짜리 관우상은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세워졌지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철퇴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멋있는 게 아니라 흉물이고 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오랜 전통의 미는 자연스러움과 더불어 경관과 조화가 되어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다양한 궁전은 물론이고 전통 한옥을 보고 오랜 조상의 지혜에 탐복합니다.
이것은 민족과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체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인기가 있는 것은 그런 문화의 힘 때문입니다. 한국은 누구의 것을 베끼지 않고 옛 것을 통해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자연스레 요즘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컨텐츠를 너도나도 좋아하며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한국의 크리에이티브한 정신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접수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입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서양에서까지 한국의 드라마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외국 영화로 남을 정도로 인기가 최절정이었으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오스카상 주요 부분을 4부분이나 석권하면서 중국은 물론 일본을 침묵시켰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누가 뭐래도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세계인들은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한국에 기대합니다.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일찌감치 문화만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중국은 인기는 있고 싶은가 봅니다. 일각에서는 질투가 심해서 한국이 잘 되는 걸 못 본다고 전해집니다. 분명 자신들이 경제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으니 훌륭한 컨텐츠를 생산해서 전 세계인들이 좋아해야 하는데 정작 인기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리드하는 게 한국이다 보니 중국은 이제 희한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중국은 자체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고 한국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인기를 얻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자체적인 영화 컨텐츠를 만든다고 해봤자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없으면 세상이 망하는 중국 중심의 민족주의 영화가 나와서 사실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디즈니의 뮬란이었지만 중국 자본이 들어가 중국색이 더해지자 보이콧 운동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 컨텐츠에 목말라 있으며 한국은 또 기가 막힌 작품을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은 한복이 자신들의 옷이라 주장하고 아리랑이 자기들 노래라고 선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베 신조가 사실상 물러난 가운데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일본의 새로운 1인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연일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국제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라며 어느 때보다 한국과 강하게 맞서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기적같은 속도로 국산화에 성공시켜버리자 너무나 배가 아팠던 일본은 한국 기업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단체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특허 소송 데이터베이스 다츠 I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만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6건, 한국의 코오롱, 삼성 SDI, 고영테크놀로지, LG화학, 포스코가 일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박승관 대한변리사회 연구관은 한국에서 1년에 특허 분쟁은 총 50건 정도인데 이를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라고 분석했고, 윤정호 키워트 대표는 소부장 관련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일본의 특허 소송이 늘고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아베 총리의 공식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 지지율은 15%포인트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수치인데요. 즉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스캔들에 반감을 드러냈던 것일 뿐 한국을 대하는 아베 내각의 외교 정책에는 찬성하고 있던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일본, 이런 일본과 손잡은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경제 제재에 100% 동참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디램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이자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이었던 엘피다 메모리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밀려 결국 파산해버렸고, 엘피다를 이끌었던 일본인 경영자 사카모토 유키오카는 중국의 대형 반도체 회사 칭화 유니그룹의 수석 부사장이 됐습니다. 사카모토는 일본에서 반도체 설계자 100명을 모집해 디램 설계 업무를 담당해 중국 기업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일본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화웨이가 지난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조달받은 부품 규모는 1년 전보다 무려 50%나 늘어난 1조 1000억엔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꼼수를 모두 동원하고 있는 일본과 손잡은 중국. 최근 중국은 자신있게 중국에서 22일째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중국의 국영 TV방송 CCTV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뛰어난 기여를 한 4명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코로나19 치료계획 연구를 주재한 중국 전통 의학 전문가 장볼리,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리드한 진인탄 병원의 장딩류 병원장, 최고의 호흡기 전문가 중난산, 그리고 천회의까지 이렇게 4명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에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인민영웅이라는 국가 명예 칭호를 수여했다 라며 자축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5명이나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명히 이 기간 동안 중국 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단 1명도 없다고 발표했는데 중국 정부의 통계 신뢰도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 일본과 상당히 흡사한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타도 삼성전자, 타도 SK하이닉스를 외치며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마구 찍어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양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28조 5천억 원, 이노트론의 8조 3천억 원, 푸젠 진화의 6조 7천억 원 등 환율 조작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헛된 야망에 벌써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SMIC에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SMIC에 대한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인터넷 매체 봉황망은 SMIC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반도체 설계회사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스마트폰, 5G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중국이 개발하려는 수많은 산업들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SMIC 기업 가치는 하루 만에 22% 넘게 폭락해버리는 대참사를 맞이했는데요. 중국이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미국은 한국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한국의 삼성전자로부터 7조 9천억 원 규모의 5G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미국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2,5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1억 8,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1위 통사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한국통신장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앞으로 중국 제재에 동참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최우방국들과 세계 3대 통신 장비 시장 중 하나인 인도까지 중국 기업들을 배제할 것이라 밝힌 만큼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전 세계가 더욱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에이브렐 우 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중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는 수율과 제품 안정성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팔려야 진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